자, 이번엔 신동철 전문가의 관심 섹터 공개해야죠.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사실 악재들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LG 엔솔의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이슈. 이런 부분들로 대형주들이 휘청이다 보니까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네. 흐름을 타고 있다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은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꽤 복잡했던 구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꺾인 것 아니냐는 불안이 빠르게 확산됐고 관련주 전반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이제 위축된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흐름을 업황 붕괴가 아니라 과열 이후의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산업의 본질은 여전히 수요가 사라지는 산업이 아니라 속도가 조절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급, 에너지 저장 장치, 글로벌 배터리 내재화 흐름은 단기 뉴스 하나로 꺾일 성격이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건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시선이 다시 2차 전지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나쁘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왔다라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주가가 선반영했던 공포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종목을 다 같이 보기보다는 실제 수주와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 기술 경쟁력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다시 선별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완전히 또 거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 내에서도 펀더멘털이 정말 개선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4분기 실적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앞으로 주가 방향성을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4분기 실적도 있을 거고 주요 또 관전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2차 전지주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기대가 아니라 살짝 이제 검증 쪽으로 많이 좀 이동해 왔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기가 단순한 계절적 분기가 아니라 재고 조정 이후의 첫 성적표이기 때문이죠. 수요 둔화, 고객사 조정, 가격 압박 같은 악재를 다 겪은 뒤에 나오는 숫자라서 여기서 매출과 수익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히려 이 과정은 체력이 약한 기업과 버틸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체중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숫자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출하량이 유지되고 원가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면 시장은 그 신호를 먼저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주를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2차 전지 기업을 선택하느냐의 국면입니다. 4분기 실적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고 이 실적을 통해 시장은 다시 한번 종목별로 가격을 매길 겁니다. 결국 앞으로의 주가는 테마가 아니라 숫자와 구조가 결정하는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주를 짓누르고 있는 그 배경, 커다란 배경은 역시나 전기차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에서 ESS로 생산 라인을 빨리 갈아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기차 배터리가 업체들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전기차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세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떨까요? 괜찮다 보십니까? 네, 아주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예, 지금 2차 전지주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부담은 결국 전기차 시장의 이 속도 조절입니다. 부진이 단기 이슈였다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상보다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체감 피로도가 좀 커진 상황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차 시장이 멈춘 것과 천천히 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기차 업황은 방향을 잃은 상태라기보다는 이 초기 급가속 이후 속도를 조절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 ESS 전환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ESS는 당장 실적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배터리 산업의 본질적인 성장 엔진은 여전히 전기차이죠. 셀 제조사들이 전기차 라인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결국 지금은 전기차나 ESS냐의 선택이 아니라 전기차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력이 약한 기업은 힘들어질 수 있지만 기술과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은
다음 신호가 바뀔 때 다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요. 전기차 시장은 장기 침체라기보다는 조정이 길어진 중간 국면이고 이 구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2차 전지 기업들의 다음 주가를 가를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배터리 3사 같은 경우가 올해에도 ESS 쪽에 열심히 또 사활을 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커지면서 지금 배터리 3사는 다 ESS에 적극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배터리 3사가 이 ESS의 속도를 내는 건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인 생존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숨고르게 들어간 상황에서 공장을 멈출 수는 없고 수요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그 해답이 바로 ESS입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레지 시스템, 우리말로 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 놓고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하면 ESS는 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전기를 먹는 산업이고 전력망 부담이 커질수록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산하는 ESS는 필수 설비가 됩니다. 즉, ESS는 있으면 좋은 장비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인프라로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 ESS 확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요. 단순히 물량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AI 전력, 인프라라는 구조적 성장 산업과 배터리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는 향후 전기차 회복 국면에서도 기술과 레퍼런스를 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ESS는 지금의 공백을 메우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게 해주는 전략 카드이고요. 이 카드가 잘 작동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앞으로 주가에서도 점점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방향성을 그리는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게 또 탄산 리튬가입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또 많은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떨까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 판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2차 전지 산업에서 흔히 온도계라고도 부릅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먼저 올라가고 나쁠 때는 가장 먼저 식는 지표거든요. 지난 1, 2년 동안 이 온도계는 거의 냉동실 수준이었습니다. 공급은 과잉이었고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면서 가격이 바닥을 찍었고 그 여파가 그대로 2차 전지 주가에 반영이 됐었죠.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 온도계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반등이 투기적인 급등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광산 증설은 이제 지연되고 있고 재고는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뿐 아니라 ESS와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수급이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수록 기업들은 가격 협상과 수주 전략을 세우기가 훨씬 좀 수월해지고요. 시장은 그때부터 다시 실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즉 주가는 기대만으로 오르던 구간을 지나 이제는 숫자로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송기훈 전문가께서는 2차 전지 섹터를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참 기대와 우려가 많이 교차하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악몽 그럼요. 같을 거예요. 맞아요. 예. 힘드실 수 있죠. 예. 네. 2차 전지 섹터는 뭐 겨울은 다 갔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리튬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갖다 정의하면 전기차 성장 작년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죽은 건 아니에요. 약간 줄어든 것뿐이지. 유럽에서는 오히려 성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네. 2차 전지 쪽하고 시장이 이제 전기차가 가장 큰데 이 전기차 성장이 약간 가파르다가 이제 좀 약간 좀 뭔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성장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ES 시장에다가 플러스 로봇 시장에서도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근에 로봇 시장 개화되면서 이쪽에도 2차 전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집중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동철 전문가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2차 전지 이쪽 섹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자, 이제 종목입니다. 토픽 2가지를 뜯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기업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가볼 2차 전지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최근에 여러 종목들이 좀 악재에 휘둘리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시장에선 에코프로가 구조 개선을 어떻게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치르느냐, 또 게다가 원가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네. 제가 에코프로를 첫 번째 이제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구간에서 체질 개선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2차 전지 업종을 보면 뉴스는 이제 악재가 먼저 나오고 주가는 그보다 더 과하게 반응하는 이 전형적인 비 오는 날 장세이었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누가 더 빨리 몸무게를 줄이고 기초 체력을 회복하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에코프로의 변화는 구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양극재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원재료 조달부터 공정 효율, 자회사 간 역할 분담까지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속도로 승부했다면 지금은 연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상황인데요. 업황이 나쁠 때 이 작업을 해놓은 기업은 사이클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되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원가 경쟁력입니다. 배터리 업황이 회복될 때는 물량보다 마진이 먼저 살아나는데 에코프로는 고가 원재료 부담을 낮추고 공정 효율을 높이면서 손익분기점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주가 재료라기보다는 실적 바닥을 확인하게 해주는 핵심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도 체력이 준비된 기업이 가장 먼저 치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조건에 에코프로가 가장 근접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에코프로가 지금 무정부채 LFP 양극재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또 의의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쪽 분야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로부터 어떻게 좀 의존도를 탈피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떤 의의가 있다고 또 판단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2차 전지 소재 구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구체는 중국, 양극재는 한국이었습니다. 전구체 공정이 복잡하고 환경 규제가 강하다 보니 글로벌 전구체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좀 쥐고 있었죠. 결국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핵심 원료 단계에서는 중국 의존을 피하기 어려웠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준비 중인 무전구체 LFP 양극재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흔드는 시도입니다. 말 그대로 전구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양극재를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가, 공급망, 정책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석삼조이죠. 물론 아직은 준비 단계이고 양산성과 수율 검증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만 놓고 보면 에코프로는 단순히 이 새 제품 하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소재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움직임을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재료가 에코프로가 이제 유럽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 헝가리 공장 이제 완공을 하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의 유럽 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공장은 단순히 해외에 공장 하나를 더 지었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에코프로가 유럽 시장에 영구 입주권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유럽 안에서 만들어서 유럽에서 바로 쓰는 단계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헝가리 데브레체는 위치가 이제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독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등 주요 완성차와 배터리 공장이 반나절 거리 안에 있고 물류비와 납기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주문 들어오면 비행기나 배를 띄워야만 했다면 이제는 트럭 한 번으로 공급이 가능한 구조가 이제 된 것이죠. 이건 원가뿐 아니라 고객 신뢰도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정책인데요. 유럽은 이제 누가 싸게 만드냐보다 누가 유럽 안에서 만드냐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탄소 규제, 또 공급망 규제, 보조금 기준까지 감안하면 현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이제 됐습니다. 에코프로가 유럽 내 최초의 한국 양극재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는 건 앞으로 유럽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아예 다른 급으로 앉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공장은 에코프로 그룹에게 유럽 시장에서 시험 선수가 아니고요. 정규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는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데브레첸 공장 생산은 단기 뉴스라기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의 중장기 스토리를 다시 보게 만드는 전환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동철 전문가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후에 거의 뭐 40% 가까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오늘 말씀하시는 탑픽도 많은 또 기대가 되는데 에코프로는 어떤 접근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 판단하세요? 네. 저는 지금 일단 단기 반등 이후 눌림이 자주 나오는 가격대로 1차 매수 구간을 한 92,000원에서 93,000원 구간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매물대 이제 하단이기도 하고요. 기술적 지지 구간이기도 합니다. 2차 매수 구간은 한 86,000원에서 한 88,000원 구간 제시해드리고요. 이 구간은 시장 변동성이나 업황 뉴스로 한 번 더 흔들릴 경우를 대비한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은 중기 바닥 인식이 강해지는 자리로 여기까지 오면 비중 조절을 통한 평균 단가 관리가 좀 가능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10만 8천 원 구간 제시해드리고 또 2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 구간인데 업황 회복 기대와 유럽 가동률 뉴스가 동반될 경우 열리는 중기 목표 구간으로 이 가격대부터는 다시 평가 구간이 좀 바뀌는 레벨로 볼 수 있겠고 손절 라인은 종가 기준으로 8만 2천 원 이탈 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탑픽도 궁금해집니다. 에코프로에 이어서 이번엔 어떤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가볼 2차 전지 쪽은 LNF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양극재 공급 계약 정정 공시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LNF가 여전히 테슬라향 판매 확대에 따른 수혜주다. 그 기대감을 꺾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탄탄한 좀 신뢰를 보여주는 걸까요? 네. 이 이슈를 좀 보실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정정 공시가 나왔다. 리코르가 계약이 깨졌다. 라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이번 LNF 공시는 계약 구조와 물량 산정 방식에 대한 조정이지 테슬라의 관계가 흔들렸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테슬라의 오히려 증권가가 계속해서 LNF를 테슬라 수혜주로 보는 이유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테슬라와의 중장기 파트너십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보면 미국 정책 변화와 수요 둔화 우려로 많은 완성체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좀 다르죠.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함께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의 가식성이 가장 높은 고객입니다. 쉽게 말해 다들 브레이크를 좀 밟고 있을 때 테슬라는 여전히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플레이어라는 거죠. 이 점에서 LNF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테슬라는 양극재 공급사에 대해 가격, 품질, 납기 모두에서 굉장히 아주 까다로운데요. LNF는 이 기준을 이미 통과한 검증된 파트너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기 물량 조정이나 계약 문구 변경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 향 판매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이슈는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 있었을지는 좀 몰라도 구조적으로 보면 LNF의 경쟁력이 훼손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LNF의 ESS 시장 진입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죠. LFP 양극재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사 대비해서 ESS 쪽이 좀 빠르게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LNF를 단순 전기차 사이클 기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기업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SS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기차보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훨씬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자동차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만 ESS는 전력망, 재생에너지와 직결돼 있어서 한 번 깔리면 수년간 꾸준히 돌아가는 인프라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LNF가 올해 3분기부터 LFP 양극재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ESS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고에너지보다 안전성, 수명, 가격, 경쟁력이고 그 중심에 있는 소재가 LFP입니다. LNF의 강점은 이미 하이니켈 양극재로 대형 고객사 대응 경험이 있고 품질, 양산, 납기, 관리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LFP를 추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ESS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는 기업과 검증된 공정 위에 신제품을 얻는 기업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인데요. LNF는 지금까지 테슬라 중심의 전기차 사이클이라는 단일 색채가 좀 강했다면 ESS용 LFP는 실적의 바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업황이 흔들릴 때도 물량이 꾸준히 나가는 하나의 축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ESS 진입을 단순한 신규 사업이 아니라 실적 변동성을 낮추는 구조적인 보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NF 관련해서 먼저 이 재무 부담 이슈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너무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 또 2차 전지 쪽에 어떤 전반적인 투심 위축 등도 한 배경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기업의 재무제표가 안 좋다는 건 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둔화와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황 부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LNF의 재무 지표만 놓고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LNF는 단기, 중장기에서 각각 숨 쉴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9월 발행한 BW,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워런트 행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빚을 더 내는 구조가 아니라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같은 무게를 근육으로 바꾸는 그런 느낌이죠. 워런트 행사로 유입되는 자금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재무 구조는 숫자 이상으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 생산이 예정된 사이버캡의 4680 배터리 적용 가능성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공급망 재편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관련 밸류체인이 가시화될 경우 내년 2, 3분기부터 추락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LNF의 재무는 마라톤으로 치면 약간 숨이 가쁜 중반 구간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당장 숫자만 보고 겁낼 기업이라기보다는 재무 구조가 언제 어떤 계기로 바뀔지를 보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무 이슈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될까요? 매수 의견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LNF를 보면 업종 전체는 조정 국면인데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먼저 방향을 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구간을 10만 9천 원에서 11만 원 구간을 드리고요. 2차 매수는 10만 3천 원에서 10만 5천 원 구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14만 원 구간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98,000원 종가 기준 이탈 라인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업종과 그 안에서의 탑픽 2개씩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 신동철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SBS BJ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같이 또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